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물질 전달 얘기를 했고, 이제 대략적으로 운동량이랑 열 전달, 물질 전달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봤고, 이론을 다 배웠고, 예제들도 꽤 많이 풀어봤어요. 한 학기 동안 풀어본 문제가 꽤 되죠. 네, 근데 오늘은 이 책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인터피셜 트랜스포트라고 하면 이제 계면, 그 어떤 자유 계면에서 일어나는 전달 현상을 얘기를 해요. 자유 계면이라고 하면은 액체와 기체 혹은 유체와 유체, 그러니까 액체 사이의 어떤 계면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고체도 계면을 가질 수 있지만 고체 계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유체 사이의 계면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네, 마지막 부분에는 고체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간략하게는 얘기를 할 거예요. 계면이 존재를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거기서 어떤 운동량 전달이 있고 어떤 물질 전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볼게요. 또 이게 여러분 과제 하시는 분들 중에 관련된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유심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 계면에서 일어나는 운동량 전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어, 우리 다 표면 장력 혹은 계면 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들어서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다른 수업에서 이 관련된 주제를 다뤘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고등교과 과정이나 일반 화학에도 충분히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개론적인 내용들은 아마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면 장력이라 하면은 이 섞이지 않는 두 상 사이의 계면에서 정의되는 단위 면적당 이 과잉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의를 하죠. 단위 면적당 과잉 에너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혹은 이제 그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단위는 결국 줄 퍼 미터 스퀘어의 단위를 가지는데, 이 줄이 뉴턴 미터의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의 단위도 가지게 되죠. 단위 길이당 힘의 단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텐션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힘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장력이라고 하면 힘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표면 장력을 이해할 때는 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힘으로 설명하는 게 안 좋을, 좀 이렇게 불편할 때가 훨씬 많으니까 이 개념을 먼저 잘 아셔야 돼요. 단위 면적당 과잉 에너지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어떤 두 유체가 섞이지 않는다, 계면이 형성이 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질 전달을 배울 때 물질들은 자발적으로 섞이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엔트로피 때문이라고 했죠. 엔트로피. 나뉘어져 있는 것보다 섞여 있는 게 더 무질서하기 때문에 무질서도의 척도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자발적이기 때문에 물질들은 섞이려고 한다라고 했죠. 즉,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연이 이동을 하는데, 개의 무질서도는 섞이면 무조건 증가해요. 하지만 이 섞이는 과정에서 열 출입이 있을 수가 있죠. 외부로 열이 방출되게 되면 외부의 무질서도가 증가할 것이고, 외부의 열을 흡수하게 되면 외부의 무질서도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와 주변의 전체적인 무질서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가 중요하다. 합산이 증가해야만 자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즉, 이 서로 다른 물질들이 섞이는 것은 엔트로피 측면에서는 자발적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 출입, 엔탈피 측면에서는 자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열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주변에 열을 많이 뺏어오게 되니까 개는 무질서해질지언정 주변이 무질서도가 감소하게 되죠. 이러면 안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열을 너무 많이 뺏어오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섞일 때 주변에 열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면 안 섞이려는 경향성이 생긴다. 이게 뭐 용해열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안 녹는다, 잘 안 섞인다, 그런 개념입니다. 즉, 일단 계면이 형성되는 이유는 안 녹기 때문이고, 이 안 녹아서 인터피셜 텐션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안 녹는 과정이
안 녹는 이유가 뭐냐? 섞일 때 필요한 엔탈피 오브 믹싱이 크다. 열이 많이 필요하다. 열을 많이 흡수해야 해서 주변에 엔트로피를 너무 많이 감소시킬 소지가 있다. 이러면 자발적으로 섞이질 않는다. 근데 왜 엔탈피 오브 믹싱이 클까요? 이 두 녀석이 서로 친하질 않은 거죠. 서로 잡아당기려는 어떤 위치, 그러니까 어떤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서로 가까이 다가갈 때 위치 에너지가 많이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물질끼리는 서로 잘 잡아당기는데 서로 다른 물질끼리 잘 잡아당기질 않으면 이 가까이 서로 잘 잡아당기는 애들을 뜯어서 안 친한 애들끼리 붙여줘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열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 섞이는 이유가 뭐냐? 서로 안 친하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이미 같은 상들끼리 너무 세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랑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 이게 바로 계면이 형성되는 물리적인 이유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계면이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뭐 물을 예로 들면은 물 분자들 사이에 어떤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든 물 분자가 동일한 어, 환경에 처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겨요. 왜죠? 계면에 있는 분자들은 이 내부에 있는 분자들에 비해서 같은 상을 이루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주변에. 안 친한 애들이랑 인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친한 애들끼리 다 있고 싶어도 이 아웃사이더들이 생기는 거죠. 바깥으로 밀려난 애들은 안 친한 애들이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어, 단위 면적당 과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밖에 없을 때에 비해서 계면이 생기면 안 친한 애들이랑 붙어 있어야 되니까 생기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인터피셜 텐션, 단위 면적당 과잉 에너지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단위 면적당 과잉 에너지가 줄어들어야만 연력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자유 계면은 그 자체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나 뭐 비눗방울 이런 게 동그란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이 부피당 면적이 제일 작은 그런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물방울들은 다 동그랗게 말리려고 하죠. 다 표면적을 줄여내기 위해서. 네. 다시 정리하면은 섞이지 않는 물질들은 왜 안 섞인다? 안 친하니까 안 섞인다. 안 친하다는 거는 한 놈들끼리 서로 너무 친하다는 거다. 그 놈들이 그래서 안 섞일 때 계면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애들이 생기니까 그 놈들은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내부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그게 바로 단위 면적당 과잉 에너지라고 표현이 되는 거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면적이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강제로 우리가 뭔가를 늘리거나 펴서 면적을 늘려요. 그럼 얘는 다시 제 원래 면적, 원래 모양으로 구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 그 힘이 뭐다? 바로 그 과잉 에너지를 어, 감소시키려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이 된다. 그게 바로 단위 길이당 힘으로써 나타나는 표면 장력이다. 이 개념이 이 계면 장력의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계면 장력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일단 이걸 아는 분도 있을 것도 같지만 설명을 할 텐데 이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면으로 형성된 계면을 사이에 둔 두 유체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압력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면 장력이라는 말은 표면적을 줄이기 위한 힘이라 그랬죠. 또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면이 있을 때 이 당기는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다 계면을 따라 당겨버리면은 전체적인 힘이 어디로 작용하죠? 이 안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P2가 P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즉 공면이 굽어 있으면 이 오목한 쪽 안쪽의 압력이
바깥쪽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얼마나 높은가 라고 하면 그 양이 곡률 반경분의 1들의 합에 비례하는 만큼 압력차가 생긴다. 곡률 반경이 뭡니까? 곡률 반경이 뭐냐? 어떤 뭐 곡선을 예로 들어 볼게요. 곡선을 예로 들어보면 여긴 분명히 뭔가 굽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만큼 굽었냐를 정량화하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 굽었냐.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곡률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할 텐데 그걸 뭐 자연어로 표현하면 뭐냐. 이 점에 외접하는 가장 큰 원의 반경이 얼마냐. 뭐 원을 이제 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원보다 커지면 이 곡선을 뚫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가장 큰 반경이 얼마냐 이렇게 곡률 반경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곡률 반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왜 그렇죠? 곡선에서는 곡률 반경이 하나가 존재하지만 면에서는 두 가지 곡률 반경이 2차원 도형이라서 두 가지 주 곡률 반경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고등 수준의 수학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곡률 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압력차가 생긴다. 만약에 구형으로 생긴 면이다라고 한다면, 거품처럼 구형으로 생긴 면이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곡률 반경이 모두 같아요. 그 구의 반경으로 같아져요. 그래서 구면 안팎의 압력 차이는 이 반지름분의 표면 장력의 2배를 곱한 그 값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계면 장력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걔를 또 길이로 나누니까 압력의 단위랑 같아지죠. 단위까지 맞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또 구면에서는 이 영라플러스 이퀘이션을 증명하기가 조금 쉬운 편인데 간략히 증명을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루는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거품을 물속에 들어있는 거품을 팽창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거품 안쪽과 바깥 물의 압력 차이가 델타 P로 일정하게 주어지는 상황을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거품을 팽창시키거나 수축시킬 수 있는데 그때 이 부피 변화에 대해서 델타 P dV만큼의 일을 해줘야 돼요. 이 거품을 팽창시키려면은. 그쵸? 근데 이 계면 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적이 커지면 또 과잉 에너지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와 면적 변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자유 에너지의 변화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균형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힘은 무조건 이거를 수축시키려고 할 텐데 압력 입장에선 밖으로 밀어낼 거잖아요. 그 균형점이 어디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반경 R에 대해서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주어지고 면적은 4 파이 R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그 미소 증분은 부피에 대해서는 4 파이 R 제곱 dR로 주어지고 4 파이 R 제곱에 대해서는 8 파이 R dR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양변을 잘 정리하면은 델타 P가 4 파이 R 제곱 dR분의 8 파이 R dR 감마 표면 장력으로 주어지게 돼서 날릴 거 다 날리면 양단의 압력 차이가 R분의 2 감마다라는 방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결과식이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리는 식이에요. 이 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상전이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현상들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식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짤 찾다가 찾은 어떤 영상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돌비 현상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열되었다, 뭐 물이 과열되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 물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얘를 어떻게 가열했냐면 전자레인지에서 가만히 가열을 한 거예요. 되게 순수한 물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뭔가 과열된 상태인데 그 끓어야 되지만 안 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 동전 하나를 담궜더니 갑자기 확 끓어버리면서 물이 넘치고 막 수증기도 확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집에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네. 왜 그럼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분명히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했는데 물이 안 끓을 수가 있냐? 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 그게 이 계면 장력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끓는 게 뭐냐고 하면은 대기압과 물의 증기압이 서로 같아지면서 액체 내부에서도 상전이가 일어나서 기체상이 생기는 거죠.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순수한 물에 내부에 아주 작은 기포가 형성이 되어야 그때부터 그 기포가 자라나는 걸 텐데, 그쵸? 처음 생성된 기포는 작을 거잖아요. 매우 작은 기포가 생성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 기포의 반경이 매우 작죠. R이 매우 작습니다. 바깥은 일기압이겠죠. 대기가 누르고 있으니까. 물과 대기가 함께 누르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경이 너무너무 작으면 압력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기포 안과 밖의 압력차가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포가 생겨봤자 이 기포 내부의 압력은 일기압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R이 너무너무 작으면. R이 너무 작으면 내부 압력이 너무 높아져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끓음이라는 거는 증기압이 압력보다 커야 끓는 건데 기포 내부 압력이 확 높아지니까 다시 액체로 변하는 거죠. 끓을 수가 없이. 그래서 100도씨가 넘었지만 그 첫 번째 기포가 생길 수가 없어서 안 끓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걸 뭐 연력학적으로는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라고 해요. 어, 분명히 어떤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 글로벌 미니멈 스테이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넘지를 못해서 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누가 만들어내냐? 이 액티베이션 배리어, 이 장벽을 누가 만들어내냐? 표면 장력이 만들어낸다. 첫 번째 생기는 기포가 극복해야 하는 압력의 장벽이 크다는 거예요. 기포가 생길 때 그 반경이 너무 작아서 압력 차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가 없다. 네. 근데 거기다 동전을 던진다거나 젓가락으로 한번 때린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은 어, 흔들림에 의해서 뭐 이 동전이 담가지면서 기포가 하나 유입될 수도 있고 동전 표면의 우툴두툴한 성질 때문에 거기에 기포 같은 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 시드 첫 번째 시드가 생기면 이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싹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갑자기 다 끌어 넘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표면 장력이다. 또 비슷한 예시로 이게 한때 인터넷에서 엄청 유행했던 건데 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아버지가 이제 콜라를 마시려고 했는데 뒤에서 꼬맹이가 와서 멘토스를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콜라가 갑자기 미친 듯이 분출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뭐 집에서 해도 좋은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할 거면 화장실에서 해라. 이것도 왜 일어나나요? 이런 현상도 똑같은 원인입니다. 원인이 똑같아요. 어, 지금 물 속에, 콜라 속에 이산화탄소들이 과잉으로 녹아 있단 말이에요. 과량으로 녹아 있어요. 원래 대기압에서 녹아야 할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더 많이 녹아 있어요. 콜라 속에는. 왜냐하면 고압으로 이산화탄소를 쏘아 넣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열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나오진 않아요. 천천히 나와요, 원래는. 왜 천천히 나오냐?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그 시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콜라를 잘 관찰해 보시면, 그러니까 유리잔에다 콜라를 따라서 잘 관찰해 보시면 기포가 벽면에서부터 생성돼서 조금씩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벽면에 약간의 아주 미세한 요철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갇혀 있는 기포에서부터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멘토스가 무슨 짓을 해주냐? 멘토스는 공교롭게도 그 표면에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요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걔를 담궈버리면은 그 요철들의 묻어있던 기포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공기방울이 갑자기 한 번에 형성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공기방울이 형성이 되면은 더 이상 이 형성된 공기방울에서는 이 반경이 커졌으니까 델타 P가 크질 않아서 배리어가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기포는 점점 더 커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기게 해주는 그런 촉매제로서 멘토스가 투입이 되는 거죠. 이제 일종의 이 상변화, 물리변화의 촉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이 요철이, 표면의 어떤 러프니스가, 우툴두툴한 정도가. 그 물리변화의 액티베이션 배리어는 누가 만든다? 이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이 만든다. 네, 이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 그 공면이 존재하면 공면 안팎에는 압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표면 장력이 당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디가 압력이 높다? 오목한 곳이 압력이 무조건 높다. 다음으로 배울 개념은 이 컨택 앵글이라는 개념이에요. 접촉각이라고 하죠. 접촉각. 이번엔 두 개의 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상을 얘기를 해야 돼요. 고체와 액체와 다른 액체 혹은 기체. 이 가스가 다른 리퀴드, 물과 기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상, 특히 한 고체상을 끼고 있는 세 유체들은 어떤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서 계면을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생겨요. 또 고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고체는 평면으로서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체 표면, 고체 위에 두 개의 유체, 기체 액체나 액체 액체가 일정한 그 접촉각을 이루고 있다. 또 그 접촉각은 누가 누구랑 얼마나 친하냐 혹은 안 친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안 섞이는 물질들끼리는 기본적으로 서로 싫어해요. 그래서 계면 장력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수. 그러니까 계면이 생겼다라고 하면 계면 장력은 무조건 양수죠. 계면 장력이 음수일 거라면 안 섞였을 수가 없죠. 이미 섞였죠.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섞이라고 하는데 그걸 막는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과잉 에너지는 무조건 양수다. 언제 계면이 있으면 단위 면적당 과잉 에너지는 무조건 양수인데, 근데 그럼 누가 누구를 더 싫어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 개의 상,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이 있다고 했을 때 세 개의 상이 존재하니까 이 세 개의 이 어떤 싫어하는 정도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고체 입장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얼마나 서로 싫어하냐, 고체와 기체가 서로 얼마나 싫어하냐, 혹은 액체와 기체가 서로 얼마나 싫어하냐, 이걸 나타내주는 어떤 양수값, 캐피탈 감마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역시 이 서로 만들어내는 이 면적 변화에 대한 자유 에너지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접촉각을 설명하는 제일 쉬운 도형이 이 도형인데, 원래 그러니까 접촉각은 일단 뭐 세타로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타 C로 일정한 상태에서 어떤 계면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합시다. 얘가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델타 L만큼 더 면적을 점유했다고 해볼게요. 누가? 이 리퀴드가 그 기체 고체 계면을 델타 L 길이만큼을 더 침범을 해서 더 잠식을 했다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두께 방향으로의 길이를 W라고, 아니, 너비 방향으로의 길이를 W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액체와 고체 사이의 면적이 W 델타 L만큼 늘어났겠죠. 그래서 그로 인한 과잉 에너지가 감마 SL W 델타 L만큼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고체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액체가 더 침범했기 때문에 요만큼 더 불안정해진 건 있지만 원래 또 싫어했던 기체는 그만큼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더 안정해지는 거죠. 원래 고체가 기체랑 맞닿아 있었던 부분을 액체가 잠식했으니까 기체를 싫어했던 것만큼은 이득인데 액체를 싫어하는 만큼은 손해인 거죠. 그만큼 자유에너지가 더 증가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잠식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액체는 기체와 요만큼의 길이만큼을 더 어, 만나줘야 돼요. 저만큼을 잠식하기 위해서. 근데 저 길이가 얼마냐? 여기가 코사인 세타, 이 세타니까 이 코사인 세타만큼을 더 그러니까 델타 L 코사인 세타만큼의 길이를 더 잠식을 해야 된다. 넓이 곱하면 W 델타 L 코사인 세타 C만큼을 더 면적을 잠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싫어하는 만큼도 더 손해를 본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럼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일어나겠냐 하면은 손해도 이득도 없는 균형점까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더 이상 없는 위치까지 저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식을 세우고 날릴 거 다 날리고 나면은 접촉각이 액체가 기체를 싫어하는 정도 분의 이 고체가 기체와 액체를 싫어하는 만큼의 차이로 주어진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이 바로 영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리는 식입니다. 이 코사인 세타의 그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만약에 액체가 고체를 좋아해요. 액체랑 고체랑 서로 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녀석, 액체와 고체 사이의 계면 장력이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면 장력이라는 개념은 뭐다? 얼마나 싫어하는지다. 싫어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고체랑 액체랑 친하면, 그러니까 어떤 두 상이 친하면 이 감마가 작아지는 겁니다. 친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고체랑 액체랑 친하면 이게 작아지는 거고, 액체가 기체랑 친하면 이게 작아지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컨택 앵글이 엄청 작을 수도 있고 엄청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현상은 이 접촉각, 액체와 기체, 고체 사이의 접촉각이 엄청 크죠.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넓적하게 묻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택 앵글, 액체의 컨택 앵글이 엄청 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컨택 앵글이 작다는 게 무슨 말이냐? 코사인 세타가 1에 가깝다는 거죠. 그쵸? 코사인 세타가 이제 여기는 그리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왜냐면 여기가 180도니까. 코사인 세타가 크다. 접촉각이 크다는 말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의 입장, SL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작을수록 위로 올라갈 거고 얘가 클수록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액체가 고체를 좋아하면 납작해지고 액체가 고체를 싫어하면 동그래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적인 개념.
하나의 값으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서로를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싫어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네.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표면이 매끈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표면은 이렇게 우툴투툴할 수가 있죠. 그 사이에 그 러프니스가 얼마나 클지도 상황마다 다를 거고, 이 표면의 성질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표면이 완전 그 완벽한 평면일 수가 없다. 그런 이렇게 러프한 서피스에서는 계면 장력을 어떻게 고려하나요? 라는 것에 관련해서도 이론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웬젤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에서는 무슨 가정을 하냐면, 러프니스가 존재할 때 이 액체가 그 러프니스 사이를 다 투과해서 들어가 버린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뭐에 대응되냐면, 고체와 연관된 모든 면적이 다 증가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고체가 기체랑도 면을 많이 점유하고 있었고, 그걸 액체가 침투하면은 또 그 많은 틈을 다 액체가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분자가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컨택 앵글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원래 이 위에가 양수였다면 더 큰 양수가 되면서 컨택 앵글이 작아질 거고, 원래 음수였다면 더 큰 음수가 되면서 컨택 앵글이 커질 겁니다. 뭐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적당히 러프할 때는 이렇게 이 물이 안을 다 점유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틈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물이 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에 기포가 갇힌다거나 해서 네, 더 이상 침투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도 침투를 못한다고 하는 모델도 존재를 합니다. 이때는 그러면은 이 위의 식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어, 이 외부와 닿는 면적만큼만 고체랑 액체가 만날 수 있고, 또 그만큼만 어, 그 기체랑 닿아 있던 걸 액체가 대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틈 사이는 또 액체와 기체가 또 만나야 돼요. 즉, 고체가 액체랑 만나는 부분도,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랑 만나서 서로 치환되는 그런 부분도 줄어들지만, 그 액체와 기체가 만나는 것도 늘어난다. 그래서 얘는 줄고 얘는 느는 그런 그 서로가 변하는 그런 효과를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식이 뭐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겠죠. 이때도 역시 컨테이너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러프 서피스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다. 또 이게 뭐 어떻게 포뮬레이션 되는지는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해 보셔도 좋고,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컨택 앵글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어떤 유동이 생길 수가 있다, 혹은 뭐 어떤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뭐 흐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상황들을 몇 개를 풀어볼 건데, 하나는 제일 뭐 쉽고 간단한 이 모세관 현상이라고 다들 알잖아요. 이 가느다란 빨대를 물에다가 꽂으면 어느 정도 길이만큼은 물이 올라온다, 위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들 아마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몇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고체 입장에서도 물과 공기 중에 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물이 대체해 주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안정해지겠죠. 조금이라도. 그만큼의 힘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 모세관의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벽면이 존재하고 원통형이겠죠? 이 물이 어떤 메니스커스를 이렇게 형성을 했다고 합시다.
이 메니스커스도 사실은 원통형일 거예요. 원통형인 걸 지금은 좀 이렇게 지워놓고 옆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해석을 합시다. 이때 계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힘으로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메니스커스의 경계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고체가 싫어하는 기체와의 계면을 줄여서 액체가 대신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 방향은 장력이니까 계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 힘이 이 둘레를 따라서 다 발생할 테니까 전체적인 힘은 윗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접촉각이 세타 C로 주어져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힘이 작용하겠냐라고 하면 그 메니스커스의 둘레의 길이는 관의 반경을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만큼의 둘레를 가질 거고 그 길이에 계면 장력을 곱한 게 결국 힘의 단위가 되죠. 근데 그 방향이 힘의 방향이 바로 윗방향이 아니라 세타 C만큼 바깥쪽으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 코사인 성분만을 가져와야 윗방향의 힘이 된다. 네. 2파이 R 감마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위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힘이 무엇을 하냐면 수면보다 높이 올라와 있는 이 부피에 작용하는 중력을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죠? 원래 이 높이만큼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려가서 딴 애들이랑 수면이 맞아야 되는데, 저 부피만큼을 이 계면 장력으로 인해 발생한 힘이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 중력과 속도, 부피 곱하면 이게 작용하는 힘이 되죠. 밀도 곱하기 부피가 질량이니까요. 즉 높이 h에 면적 파이 r 제곱 곱하면 부피가 되고 밀도 곱하면 질량이 되고 중력과 속도 곱하면 그게 중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h가 얼마니 하면 로 g r분의 2 감마 코사인 스타 c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의 균형으로 저 모세관 현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혹은 이 압력 균형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압력 균형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어떤 공면이 생겼으니까 구형 공면이 생겼죠. 그 곡률 반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곡률 반경을. 그 곡률 반경이 얼마냐? 바로 잠시만요. 요 길이가 관 반경인데 곡률 반경은 RC라고 합시다. 그때 여기가 세타랑 같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90도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RC 코사인 세타가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즉 구형 곡면이라고 했을 때 양단의 압력의 차이가 생길 텐데 그 압력 차이는 저 곡면의 곡률 반경에 의해서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RC분의 2 감마만큼으로 압력 차이가 주어질 거다. 근데 그 압력 차이가 무엇을 해주냐면 이 물로 이루어진 원기둥의 높이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압력을 지탱해 줄 거다. 그런 균형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이 h인 물기둥이 만드는 압력은 로즈 h잖아요. 로즈 h. 그렇죠? 그만큼을 누가 잠시만요. 뭔가 잘못 쓴 것 같죠? 이게 없어야죠. 못타났네요. 로즈 h가 델타 p가 돼야 되는데 델타 p가 rc분의 2 감마니까 h는 로즈 r분의 2 감마
코사인 세타 C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RC가 코사인 세타 C분의 R이니까. 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위에 거 복붙하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어쨌든 즉 이 모세관에서 캐필러리 포스에 의해서 이 모세관이 얼마나 위로 올라오냐, 물이 얼마나 위로 올라오냐를 계산을 할 때 힘의 균형으로 바라봐도 되고 압력의 균형으로 바라봐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결과는 똑같이 로즈 R분의 2 감마 코사인 스타 C로 유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흐름을 배우고 있는 이동 현상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뭐도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얼마나 빨리 올라오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는 이 영라플러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이 좌변과 우변의 차이만큼이 드라이빙 포스가 되어서 물을 위로 올릴 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통형 관에서의 압력굽의 유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사실은 배웠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물이 흘러야 되는 길이가 수면이 올라옴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죠. 즉 압력 차이는 서로 점점 감소할 테고, 그러니까 드라이빙 포스는 점점 감소할 테고, 그 저항이 되는 길이는 점점 길어지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히 미분 방정식 세워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 보시면 물론 손이 좀 떨리고 있긴 하지만 처음엔 빨리 올라오다가 점점 천천히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런 거죠? 물이 올라옴에 따라서 좌변이 점점 커지고 우변은 이제 가만히 있겠죠. 즉 양단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게다가 물이 흘러야 되는 길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항도 커지고요. 네. 이로 인해서 점점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물 하나, 물은 물만 있고 공기는 공기만 있고 고체 하나 있는 그런 어떤 딱 깔끔하게 세상만 존재하는, 새 물질만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다뤄본 건데, 사실은 이걸 얘기하려고 이 파트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 계면 장력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마랑고니 이펙트라고 하는, 마랑고니 효과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앞서서 계면 장력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 그랬냐면 결국 분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분자가 서로 얼마나 서로를 잡아당기냐, 또 다른 물질을 얼마나 싫어하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상대적인 이 상호작용의 차이에 의해서 계면 장력이 결정될 텐데, 이 상대적인 차이라는 것은 온도가 증가하면 열 에너지가 커지면 그 상대적인 차이는 별게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진 에너지에 비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지면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계단 하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즉 온도에 따라서 이 상대적인 좋고 싫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엄청 싫었는데 가진 게 많으니까 별로 안 싫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면 장력은 사실은 온도에 의존하는 함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온도가 증가하면 계면 장력은 10중 8구 감소하겠죠. 원래는 너무 싫었는데 지금 내가 그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이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 라고 하면 계면 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잘 발생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온도 차이가 있으면 계면 장력이 차이가 날 거다.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아직까지 이걸 얘기 안 하는 거죠. 이 계면 활성제, 서펙턴트라고 하는 제2, 제3의 물질이 첨가될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 그럴 때 이 계면 활성제에 의해서도 계면 장력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계면 활성제가 대표적인 게 이제 비누 같은 게 있죠. 비누. 비누는 어떻게 생겼죠? 맨 끝부분에 이런 작용기를 가지고 여기 금속 같은 게 붙어 있고, 이쪽으로는 아주 긴
이런 꼬리가 있는 이 지방산 꼬리가 있는 이 탄소로 이루어진 꼬리가 있는 이런 아이죠. 뭐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전하를 띤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하고 탄화수소 사슬로 이루어진 부분은 기름을 좋아한다. 친수성, 소수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분자다. 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 이제 계면활성제가 되는데 이게 왜 계면활성제라고 불리냐? 물과 기름 사이에 계면이 있으면 여기는 뭐 오일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렇게 배치를 하게끔 이동해주면 이 녀석 입장에서는 양단의 그 파트가 전부 다 각자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계면활성제가 표면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표면의 면적이 좀 늘어나더라도 그 늘어난 면적만큼을 다른 계면활성제 분자가 와서 채워주면 되니까 표면적 변화에 대한 에너지 변화가 별로 안 커질 수가 있겠죠. 계면활성제가 없을 때보다는 단위 면적당 과잉 에너지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 감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계면 장력이 이 계면활성제 농도에 의해서도 변할 수가 있다. 농도가 늘어나면 무조건 계면 장력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랑고니 효과가 뭐냐 라고 하면 계면 장력에 영향을 주는 이 계면 장력을 결정짓는 온도나 계면 활성제의 농도가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유니폼하지 않고 논 유니폼한 상태가 돼버렸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라는 거예요. 계면 장력은 당기는 힘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계면 장력이 높은 곳은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힘이 센 거고 계면 장력이 낮은 곳은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힘이 작은 거죠. 그럼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덜한 쪽을 잡아당길 수가 있겠죠. 그죠?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이 큰 곳에서 계면 장력이 작은 곳을 잡아당긴다. 네. 그런 힘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온도나 계면 활성제의 농도가 위치에 따라 다르면, 즉 온도가 낮거나 계면 활성제의 농도가 낮은 곳은 계면 장력이 크죠. 그렇다면 그 계면 장력이 큰 곳은 온도가 높거나 계면 활성제가 많은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이 작은 곳에 그 표면을 잡아당겨 온다. 그러면 유동이 생긴다. 유동. 플로우가 생긴다. 플로우. surface flow. 그 표면류가 생긴다. 표면에 흐름이 생긴다. 그래서 이 마랑고니 플로우, 마랑고니 이펙트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interfacial tension gradient induced flow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표면 장력이 위치에 따라 달라서 그레디언트가 생기면 그것에 의한 표면의 흐름이 생긴다. 그게 마랑고니 효과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어떤 영상을 캡처를 해왔는데 이 녀석은 저희 강의 첫 번째 OT 때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물을 받아놓고 물감을 몇 방울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비누를 묻힌 면봉을 가운데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 비누가 묻어있는 이 부분은 계면 장력이 낮아지고 아직은 비누가 도달하지 않은 바깥 부분은 계면 장력이 크겠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표면들이 안에 있는 표면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면이 바깥으로 빨려 나가겠죠. 근데 이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빠져나간 만큼은 위에서 다시 올라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감들이 이 밑에 깊이 있었던 물감들이 다시 위로 올라와서 계속 밖으로 빨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신기한 무늬가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으로 이거 뭐 애들 초등학생들 과학 체험 키트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그 파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물에다가 종이 조각, 뭐 종이배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종이 조각 같은 걸 띄워놓고 역시 비누를 찍어서 접촉을 시키면 그때도 역시 비누가 그쪽 표면에만 존재하니까 거기만 계면 장력이 낮아서 주변에서 그걸 당기면서 표면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누를 찍은 곳에서 종이 조각이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유동이 생기는 거죠. 생각보다 빠르죠. 이 효과가 사실은 상당히 크다. 네. 꽤 강한 힘이다. 표면만, 그러니까 이 표면의 영향이 클수록 이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관찰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다. 즉 얇은 액체 물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현상이다 이게.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소맥 탈 때 소주랑 맥주랑 계면 장력이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도수가 낮은 맥주가 좀 더 계면 장력이 크겠죠. 그래서 맥주에다가 소주를 탈 때는 그 맥주의 표면이 소주의 표면을 당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소주에다가 맥주를 타면은 맥주가 소주를 당겨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찰랑찰랑한 소주에 맥주를 살짝 들이부으면은 역류가 표면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일부 소주가 안으로 섞여 들어갈 수가 있다. 네. 실제로 그거에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흙탕물에다가 맑은 물을 넣을 때 흙탕물이 역류하는 현상에 대한 논문도 있어요. 그게 다 뭐다? 이 마랑고니 효과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계면 장력의 위치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면 그것도 유동을 유발할 수가 있다. 또 그 유동이 어떤 방식으로 유발이 되냐? 그 자유 계면, 그 경계에서의 경계 조건으로서 어, 도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표면에서의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동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강의 게시판에 옛날에 제가 했었던 거 올려드렸던 이 와인의 눈물, Tears of Wine 현상도 똑같이 이 마랑고니 이펙트 때문에 생기는 건데, 와인이 따라져 있고 이쪽에 그 빛에 비친 그림자를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물방울이 수면보다 위쪽에 맺혀서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시간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해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관찰을 해보면 방울이 한 번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생겼다가 또 떨어지고 또 생겼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와인잔 벽 근처에서 이 필름은 얇아요. 아주 얇은 필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와인은 살짝 묻어있는 필름이 있겠죠. 여기서 증발이 일어날 때 물의 증기압보다 알코올의 증기압이 크기 때문에 알코올이 더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이 더 많고, 그러니까 알코올이 더 많이 날아가는데 이 벌크한 영역에서는 조금 날아간다고 해도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 얇은 영역에서는 좀만 날아가도 농도가 크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물이 많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알코올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럼 계면 장력은 물이 더 크니까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좀 적은 쪽에 표면을 당겨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에 맺히는 거죠. 점점. 그러다 이제 너무 커지면은 중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바로 이 Tears of Wine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특히나 이 어떤 계면 활성제 혹은 알코올 이런 서로 다른 물질들과 연관된 마랑고니 플로우는 농도가 엮여 있죠. 농도가. 그 유동을 일으키는 게 다른 물질의 물질 전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전달에 의해서도 유동이 유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예시가 되는 거죠. 이동 현상이 복잡해지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계면이 존재할 때 그 자유계면은 인터피셜 텐션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뭐 운동량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농도도 고려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온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온도. 왜냐하면 그 둘 다 계면 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7, 8년 전에 독일에 살 때 저도 똑같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역시나 누가 물어본 게 있더라고요. 어떤 피직스 스택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사이트에 과학적인 질문들을 올리면은 남들이 막 댓글로 달아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연히 찾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똑같은 걸 한번 관찰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양초를 키면 촛농이 녹잖아요. 그 촛농을 아주 자세히 보면은 뭔가 그 안에 플로우가 있습니다. 저도 독일 살 때 옛날에 이렇게 방이 작아가지고 부엌이 변변치 않아서 환풍기도 없고 그래서 뭐 구워 먹거나 튀겨 먹을 때마다 이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항상 초를 켰거든요. 초를 맨날 키다 보니까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지금 여러분 화질로 잘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을음 덩어리들이 유체 안쪽에서는 심지로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 상승한 다음에 표면에 다다르면 갑자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런 어떤 토러스, 도너츠 모양의 유동이 관찰이 돼요. 눈으로 보여요. 지금 여러분 보이나요, 이거? 저도 지금 거의 지금 보일랑 말랑 하는데 여기 뭐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왔다 빠져나가는 그런 유동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뭐 한번 촛불 사다가 켜보세요. 켜서 이제 그 안에 생긴 그을음 조각 같은 게 하나 있으면 한번 잘 보시면은 녹은 촛농 주변으로 이 도너츠 모양의 회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생길까? 이제 궁금했었죠. 8년 전에. 그래서 이제 가설이 두 개죠. 하나는 촛농이 계속 위로 빨려 올라가니까 심지를 통해서 그래서 위에서 타고 있으니까 네. 그 빨려 올라가는 그 유동에 의한 드래그가 아닌가 드래그 포스에 의해서 도는 건가 그거의 가설을 한번 검증해 보려고 제가 8년 전에 집에서 혼자 할 거 없어서 실험을 좀 했습니다. 뭐였냐면 이 유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양초가 다 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걸 이용해서 심지를 빨리 타고 올라가는 단위 시간당 유량을 계산을 하고 네, 그 속도를 한번 추산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저렇게 빠르지가 않는 걸로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아 그럼 이게 아닌가 보다. 이 심지를 통해서 빨리 올라가는 촛농의 흐름 때문에 저런 회전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보다. 다른 게 뭔가 있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이거였던 거죠. 온도가 당연히 심지 쪽이 더 높고 경계 쪽이 더 온도가 낮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액체의 표면 장력이 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계면 장력의 차이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표면을 당기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저런 회전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다 존재할 겁니다. 아마. 심지로 빨려 올라가는 유동도 있을 거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마랑고니 플로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그림은 이 컴솔 멀티피직스라고 하는 그 상용 패키지가 있어요. 이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 전달을 계산하게 해주는 어떤 상용 패키지. 이 컴솔 멀티피직스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공개한 어떤 결과들 중에 하나예요. 위에는 공기고 밑에는 벽이에요. 솔리드예요. 아마 솔리드일 겁니다. 잘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솔리드일 건데 여기도 솔리드고요. 양쪽 벽의 온도를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만든 겁니다. 이때 자연 대류 없이 그 온도 차에 의한 팽창 수축 없이도 유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이 표면에서 온도 차이에 의한 마랑고니 플로우가 생기면 전체적인 회전이 생긴다.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섞여 나가는지 이런 거를 한번 계산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계면 장력은 뭐 이런 모세관 현상만 일으키거나 뭐 접촉각 이런 것만 결정짓는 게 아니고 표면류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엮여 있을 수가 있다. 온도랑도 엮일 수가 있고 이 물질 전달이랑도 엮일 수가 있다. 이래서 사실은 이 계면을 고려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 마랑고니 플로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계면의 물질 전달, 운동량 전달과 관련된 주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표면화학과 관련해서는 흡착 이런 것도 중요하죠. 어떤 고체 표면에 아이온이나 뭐 다른 화학 물질들이 얼마나 잘 들러붙냐, 집진 이런 문제, 먼지 흡착시키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표면 화학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어떤 입자계 컬로이드의 표면을 어떻게 모디파이해서 뭐 물성을 개선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고, 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화학에서도 이 전극 성질, 그 전기적인 성질, 배터리의 품질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표면 근처에서의 물질 전달이나 어, 어떤 힘의 균형, 에너지의 균형 이런 걸 잘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 케미스트리도 다 이 계면과 관련된 되게 심오한 주제들이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복잡 유체에서도 이 계면의 복잡성을 다루는 또 그런 영역이 또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멍이 많은 포러스한 매트리얼에서 유동이 일어날 때도 저 계면 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쪽 분야는 뭐 유전 개발 이런 거, 그 바위 틈에 스며 있는 석유를 빼낼 때 고압의 물을 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나오나 이런 것도 되게 그 전 인류적인 산업 스케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마이크로 유체역 각, 칩 설계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좁은 유로를 통해서 뭔가 뭐 신약 같은 거 개발할 때 뭐 물질들을 분리해낸다거나 하는 그런 공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도 이 계면 전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멤브레인 사이언스, 뭐 세포막도 멤브레인이지만 그 배터리에서도 분리막이 존재하고 그 분리막에 관련된 또 다양한 현상들이 있겠죠. 이렇게 사실은 이 파고들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 학부 지식을 벗어나는 이뭐 저널들이 다 하나씩 있는 그런 새로운 주제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어떤 그 계면 현상만 소개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10분 정도 쉬고요. 7분 쉬고 4시 1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은 얼추 다 했어요. 좀 아쉽긴 해도,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한 뭐 두세 시간 더 있었으면은 좀 더 자세히 많이들 다뤘겠지만, 어쨌든 뭐 개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또 충분한 것 같다 싶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배운 어떤 여러 가지 이동 현상들의 지배 방정식과 그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 이동 현상, 여러 가지 이동 현상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한 건데, 운동량 전달식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을 이 중간고사 전에 계속 많이 풀었죠. 그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은 뭐였냐? 어떤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에다가 뉴토니안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 구성 방정식을 대입을 해서 얻어낸 식이었다. 이 식에서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밀도 혹은 점도라고 하는 어떤 물질 상수들이 등장을 하죠. 또 이 식은 이 압력과 속도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속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식만 존재하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게 연속 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네. 무튼 이 식에서 물질 상수들, 점도나 밀도와 같은 물질 상수들은 다 온도나 어떤 물질의 농도에 대한 함수가 될 수가 있죠. 네, 저런 부분 때문에 열 전달이나 이 물질 전달과 함께 엮여서 좀 복잡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오른편에 존재하는 요 밀도항의 경우에는 이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으로 인한 이 밀도 변화로 인한 자연 대류를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비단 온도뿐만이 아니라 이 농도에 대해서도 이런 자연 대류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설탕을 물에다 넣고 이제 관찰을 한 건데, 밑에 이 설탕이 녹으면서 굴절률이 변해서 우리 눈에 어떤 아지랑이 같은 그런 무늬가 관찰이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밀도항은 온도와 농도에 의해서 어떤
중력과 함께 자연 대류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온도와 이렇게 농도 변화에 의해서 점성도가 변하기도 하죠. 그렇죠? 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축성이 있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도 같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 연속 방정식에서 이 밀도는 어떤 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 압력과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엮여서 운동량 해석을 하는 어, 하- 어, 운동량 해석을 정의를 한다. 모든 게 다 엮여 있다. 운동량 전달을 해석할 때는 열과 물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잘 고려를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운동량 전달을 풀 때 그 경계 조건으로서 몇 가지 예제들을 많이 풀어봤는데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해봤어요. 어떤 고체 벽면과의 그 경계면에서는 속도가 0이다. 벽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벽에 딱 붙어있는 유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을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써왔는데 사실은 유동이 빠르다거나 벽이 물을 많이 싫어한다. 좀 미끄럽다.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좀 크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은 언제 생기냐? 이 스트레스가 클 때 스트레스가 더 커질수록 더 이 미끄러짐이 빨라지는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혹은 이 기체와의 자유계면에서의 스트레스가 0이다. 뭐 이런 조건도 썼죠. 즉, 이 에센셜 그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 바운더리 컨디션, 내추럴 바운더리 컨디션도 적용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다룬 내용도 이 유체역학, 이 운동량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 마랑고니 이펙트다. 네. 그게 뭐였다? Surface Tension Gradient Induced Flow였죠.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겁나 복잡하게 생겼죠. 이 좌변은 계면을 양쪽에 둔 일상과 이상의 스트레스의 차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 거꾸로 쓴 것 같기도 하고. 네, 거꾸로 썼네요. 위에가 1이고 밑에가 2입니다. 네. 이때 n이라고 하면은 이 면적의 어떤 단위 벡터를 의미하고요. 이 타우 1에 여기 계면을 0이라고 했을 때 바로 바깥쪽 이 계면에 바로 인접한 그곳에서의 스트레스의 극한값을 타우 1 0 플러스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와 아랫면에서 이 두 번째 유체의 계면 바로 아래쪽에서의 스트레스의 차이만큼 계면에 힘이 가해질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변이. 그만큼의 표면 힘이 가해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고 또 다른 별다른 영향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둘은 같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 풀었던 예제죠. 빗면에 어떤 액체 필름이 흐를 때 물과 기체가 있는데 이 두 계면의 스트레스가 같아야 한다. 근데 기체의 점도가 너무너무 작아서 물 입장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거의 0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계면에서의 점도 곱하기 위치분의 그러니까 뭐 속도에 대한 위치 미분을 0이다라고 놓고 풀었었던 기억이 있죠. 네. 그게 지금 이 일반식의 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두 상에서의 계면으로의 그 스트레스의 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언제? 표면에 별다른 힘도 작용하지 않고 뭐 표면에 뭐 어떤 유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면활성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상황일 때는 계면 양단에서의 스트레스가 서로 같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면 활성제가 존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표면 스트레스를 정의를 해야 돼요. 표면 스트레스. 이게 이 식이 뭔가 지금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의 우변이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뭔가 스트레스의 다이버전스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겼냐? 마치 압력과 같은 항이 계면 장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뉴턴 유체에서의 압력은 PI라는 어떤 양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계면 장력은 그랑 부호가 반대죠. 계면 장력은 미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기 때문에 네, 반대 부호로 압력처럼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미분 자체도 표면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2차원 미분입니다. 2차원 미분. 평면에서의 그 미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나비에스톡스식의 우변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의 우변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계면 장력은 마치 압력과 같다. 압력. 표면에서의 압력. 그 2차원에서의 압력과 같다. 밀고 당기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표면에서도 유동이 존재하고 그 유동의 위치에 따라 달라서 표면 디포메이션이 존재할 경우에는 역시나 어떤 점도, 여기 S가 빠졌네요. 이 뉴턴 유체랑 비슷하게 표면 점도에 의한 저항도 있을 수가 있다. 또 표면의 수축 팽창에 의한 어떤 기여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뉴턴이안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랑 거의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뉴턴 서피스 이퀘이션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 계면 장력은 뭐랑 같다? 거의 압력과 같다. 근데 만약에 U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표면의 속도가 균일하다고 한다면 이 항들이 다 날아가겠죠. 남는 건 요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상을 기체라고 해서 기체에서의 스트레스를 0으로 무시하면은 양변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제 액체의 표면에서의 스트레스가 뭐랑 같다? 그 인터피셜 텐션의 그레디언트랑 같다. 네,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풀 때 경계 조건으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체밖에 없는 그냥 자유계면이었다고 하면은 뭐 쉬어 스트레스가 0입니다 이렇게 풀었을 텐데 만약에 여기에 계면활성제 같은 게 존재를 해요. 근데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뭐 X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은 proportional to partial X분의 partial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 감마는 function of 뭐 계면활성제의 농도일 테니까 이 농도를 결정하는 또 이렇게 물질 전달에 대한 방정식도 같이 풀어줘야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이 경계 조건을 통해서도 물질 전달과 혹은 열 전달과 엮일 수도 있다. 네. 요렇게 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유체역학을 지배하는 이 유체의 흐름을 지배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량 보존 방정식 또 풀어봤고 연속 방정식도 들어봤고 또 그 경계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다른 전달이랑 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당연히 손으로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다. 그냥 이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뭔가 다른 물리적인 직관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석해 본다던가 할 수는 있다. 네. 그런 겁니다. 열 및 물질 전달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열 전달과 물질 전달은 사실 식이 거의 똑같죠. 이 로시 PT를 그냥 C 농도로 바꿔주면은 완전히 거의 똑같은 포뮬레이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때 이 열이나 물질 전달에서도 역시 서로 혹은 운동량 전달이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이 대류에 의한 전달 현상은 유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유동을 따로 풀어줘야 된다. 네, 이런 게 하나가 엮이는 부분이었고 또 이 열 전달의 경우 소스텀, 그 히소스, 열이 어디서 발생할 수가 있냐, 내부에서 열이 발생할 수가 있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항에 대해서는
유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비스코스 디시페이션 때문에 열이 생길 수도 있죠. 그 점성 마찰에 의해서도 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화학 반응이 있으면은 그 내부에서도 열 전달이 열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운동량이나 물질 전달을 같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커플링을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물질 전달의 경우에도 이 화학 반응이 온도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그 메스 소스에 대한 어, 어떤 항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뭐 교반이 있어요. 뭐 믹싱이 있으면은 그 유동에 의해서도 어떤 반응 속도가 바뀔 수가 있고, 네. 사실 이 모든 게 다 엮여 있다. 물질 전달도 이 운동량 전달이나 열 전달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물질 전달만의 조금 독특한 부분이 뭐였죠? 물질의 이동 자체가 흐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대류 열 전달과 확산 열 전달을 구분을 할 때 이 커플링이 한 번 더 일어난다 여기서. 네. 이걸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는 문제 예제를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봤었죠. 그리고 이때도 역시 어떤 경계 조건들을 세울 때 뭐 그냥 우리가 원래 그 제일 쉬운 문제 풀 때처럼 그냥 온도가 일정하다, 뭐 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세워도 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풀려고 할 때는 뭐 플럭스를 고려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때 커플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문제에서는 뭔가 물이 증발한다던가 고체가 녹는다거나 하는 이런 상전이가 일어나는 문제, 이건 분명 물질 전달이긴 하지만 그 상이 전이 될 때 열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상이 전이 되는 양에 비례해서 열이 출입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역시 이 hit과 mass가 서로 플럭스의 형태로 커플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도 역시 엮여 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엮여서 이동현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면 그래도 한 학기 동안 뭐 디테일한 거 못 풀었어도 이동현상이 이런 거구나. 지배하는 방정식들이 무엇이 있고 뭐가 어떤 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물성이 존재를 하고 각 물성들이 다른 전달 현상이랑 어떻게 엮여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뭐 한 학기 동안에 배운 이 테이크홈 메시지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그래서 학기 동안 뭘 했나 생각을 해보면 이 첫 시간 자료를 좀 복붙해 왔는데 이동현상에서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필드 베리어블과 플럭스 베리어블들이 있다. 속도와 온도와 농도를 변화시키는 흐름, 스트레스와 히트 플럭스와 매스 플럭스들이 있다. 네. 저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지고 그 주어지는 플럭스에 의해서 필드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우리는 해석을 했다. 그때 이 벡터 칼큘러스를 좀 이용을 했어야 된다. 그 벡터의 의미, 벡터와 다른 벡터, 면 벡터의 내적의 의미, 텐서의 의미, 텐서와 다른 면 벡터의 내적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강의를 따라오는데 좀 수월했을 것이다. 또 이 면 벡터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 뭐 카테시안 지오메트리,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풀어봤죠. 네. 다양한 형상에 대한 예제들을 많이 풀어봤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물리 현상들에 대한 직관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동현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 이동현상은 이 거시세계, 이 매크로스코픽 월드의 어떤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변수들의 시간에 대한 변화, 공간에 대한 변화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이 이동현상이다. 그 자연 법칙에 대해서 나는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고 어떤 스페시픽한 여러 예제들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운동량을 주로 제일 많이 했고 제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제일 미분 방정식이 더럽고 복잡하니까. 네. 결국은 이 자연 법칙에 대한 거시적 세계의 자연 법칙에 대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결국 모든 곳에 다 존재하는 그런 현상일 것이고 어디에나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해서 이걸 잘 이해하면은 직관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키울 수가 있다. 어떤 직관적인 시야를 늘리기가 쉽다. 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까지 다
좀 빠르게 하긴 했지만 좀 다뤄는 봤죠. 네, 이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이동현상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다면 좀 보람을 저도 느낄 것 같습니다.